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터 배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제품 개발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많은 신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4가지만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시장에 나온 신제품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제품보다 실패하는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필립 코틀러 박사의 책에 따르면 미국의 신제품은 단지 5%만 성공하고 유럽에서는 단지 10%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제품은 왜 실패할까요? 신제품이 실패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4가지만 설명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많은 원인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적 지식만 숙지하고 있다면 쉽게 유추 가능한 답입니다. 안광호 교수가 만든 교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분이 쓴 마케팅 원론 책은요, 신제품 실패 요인을 마케팅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그 다음에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욕구와 기호를 파악하고 충족하는 데 실패하여 신제품이 실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욕구와 기호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요, 분석의 문제죠.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제품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잘못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대개 STP와 마케팅 믹스를 말하는데 그는 STP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즉 S, 시장 세분화의 잘못, T, 타겟팅의 잘못, 그리고 P, 포지셔닝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적절한 세분 시장에 타겟팅하고 부적절한 포지셔닝을 했을 때 실패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혜택이 고객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 쉽게 말해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혜택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신제품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충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광고, PR,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신제품은 실패하겠죠. 유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신제품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이 좋고 가격이 적절하고 제품이 잘 알려져도 시장에 유통이 안 된다면 살 수가 없겠죠. 회사 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무 담당 부서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때의 마케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신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타 부서에서 신제품 판매를 지원하는데 비협조적일 수도 있겠죠. 기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제품은 타이밍 싸움이죠. 출시 타이밍을 경쟁자에게 뺏기면 시장이 경쟁자에 의해 선점되어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수요 예측 과다로 인해 과잉 생산을 하게 되어도 수익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경쟁자들의 강력한 반격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요인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같은 거시적 요인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의 우버 택시는 불법이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퇴출당했고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변화가 신제품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같은 테크놀로지의 대세적인 트렌드를 무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가격적인 요인이 빠져 있네요. 가격이 적절하지 않아도 실패하기 쉽겠죠. 자, 이번엔 다른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요인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마케팅 활동별로 정리하지 않았고요. 마케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실패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원인, 고객으로부터의 원인, 경쟁자로부터의 원인,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원인을 찾아보았죠. 먼저 회사의 원인입니다. 회사로부터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신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말하겠죠. 회사의 가치 제한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나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그 제품에 대해 잘 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장점이나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제품을 고객의 머릿속에 잘 떠오르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고객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요. 개발된 신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성능이 부실하다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고객으로부터의 이유입니다. 고객의 구매 우선순위가 바뀌면 개발한 신제품을 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제품이 꽤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경쟁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경쟁자 이야기는 안광호의 책에도 나와 있죠. 경쟁자가 새로운 신제품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여 신제품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거시환경 이야기입니다. 거시환경 이야기도 아까 나왔었는데요. 정부 규제나 입법의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변화된 사회적 트렌드와 요구사항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 변화 등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위기, 경제 상황 변화 때문에 판매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최대한 많은 실패 요인들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이번엔 필립 코틀러가 정리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장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거나 부정적인 시장조사를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개발에 뛰어든다면 실패할 수 있겠죠. 둘째, 시장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예상하면 출시 후 충분한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매출이 좋을 수는 있어도 수익은 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넷째, 설계가 미흡하면 충분한 성능이 나올 수 없으니 실패하게 되겠죠. 다섯째, 포지셔닝 전략의 실패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가치 제한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광고 메시지나 매체가 부적절하거나 가격이 부적절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팔릴 테고요. 너무 싸면 수익이 안 나서 신제품을 유지할 수 없겠죠. 제품, 가격, 프로모션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광고와 홍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실제로 구입할 수가 없다면, 즉 유통망이 부실하다면 판매가 잘 일어날 수가 없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자의 강력한 반격은 신제품 성공의 큰 걸림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투자에 대한 수익률, 즉 ROI가 낮으면 더 이상의 투자, 즉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제품 판매도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신제품 개발의 목표 및 신제품의 세 가지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문장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썼지요. 신제품 개발의 목표 및 신제품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썼는데 이 이야기는 신제품 개발의 목표가 신제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제품의 세 가지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책에서 신제품의 카테고리를 위에 나오는 것처럼 6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개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3개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아래 3개를 빼고 위 3개로만 정리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New to the world product, new product lines, 그 다음에 additions to existing product lines.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세상 첫 제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단절적 혁신, 뭐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제품 라인, 그 다음에 제품 라인 추가가 있는데요. 세상 첫 제품, new to the world product라는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주 크고 이전 제품과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면 세상 첫 제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82년도에 나온 컴팩트 디스크, 즉 CD는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LP에 비해 충분히 크게 그리고 단절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new to the world product, 세상 첫 제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신규 제품 라인은 기존 제품 라인과는 별도로 새로운 라인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팟이라는 제품 라인이 있고 아이폰이라는 제품 라인이 있고 그에 이어 아이패드라는 제품 라인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 때 우리가 신규 제품 라인이라는 신제품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 제품 라인의 추가라는 것은요.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제품 라인 안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아이폰 라인 내에 이번에 추가된 아이폰 13은 기존 제품 라인에 추가한 신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장 진입 시점에 따른 시장 개척자와 후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관하여 각각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시장 개척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개척자는 기술적 리더십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특허 등을 통하여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시장 개척자는 먼저 확보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전환 비용을 강조함으로써 로열티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강력한 경쟁자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고가 전략을 써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이미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후발주자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비용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유통망에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동일한 유통망에 진출하려는 후발주자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인지도와 선도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발 기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시장 개척자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 욕구, 즉 미충족 욕구, unmet need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충족시킴으로써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가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마켓 페네트레이션,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존 오픈마켓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쿠팡처럼 유통 혁신을 통해 시장 선도자를 위협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개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결국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격 조정 전략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가격 할인과 가격 차별화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격 할인, 가격 차별화가 있네요. 가격 할인은 판매 증진을 위해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에요. 낮추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격 차별화는 원가와 무관하게 이를테면 고객에 따라, 매장에 따라, 제품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할인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가격 할인과 가격 차별화의 유형을 4가지만 기술하라. 가격 할인의 유형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격 할인은 4가지가 있는데요. 할인은 단순 할인이에요. 깎아주는 거죠. 수량 할인은 많이 사면 개당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고, 기능적 할인, 계절적 할인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은 단순한 가격 할인이죠. 수량 할인은 아까 말했듯이 많이 사면 단위 가격, 즉 개당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죠. 기능적 할인은요. 특정한 기능을 했을 때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B2B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매장 내에서 어떤 매장이 매장 내에 좋은 위치에 진열을 해주거나 그 매장에서 특별한 광고를 포스터를 붙여주거나 특별한 광고를 해주거나 등등 특별한 기능이나 활동을 제공한 대가로서 공급가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능적 할인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시장에도 기능적 할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류 매장 등에 가면 소비자가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하면
즉시 할인해주는 그런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기능적 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절적 할인은 비수기 할인처럼 특정 시즌에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하죠. 자, 이번엔 가격 차별화입니다. 가격 할인이 아니라 가격 차별화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차별화는 단순 할인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가와 무관하게 시행됩니다. 먼저 고객 분류에 따른 차별화는 예를 들면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주는 할인을 말합니다. 제품 형태에 따른 차별화는 제품의 본질은 같지만 형태를 달리하여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시는 에비앙 음료와 피부에 뿌리는 에비앙 스프레이는 물은 똑같아요. 물은 똑같은 에비앙이랑 같은 물이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가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미지에 따른 가격 차별화는 제품이 주는 이미지를 달리하여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것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사례에 따르면 향수병 모양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해당합니다. 소매점용 콜라와 업소용 콜라의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경우도 있죠. 이는 유통 채널에 따른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R석, S석 같은 공연장 등급이나 야구장의 외야 내야 같은 구역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장소에 따른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차별화는 조조 할인이나 얼리버드처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출발 일자에 임박해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매우 비싼 항공요금을 적용받게 되지요. 문제 3. 문제 3은 시장 세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 변수를 5가지만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준 변수를 크게 나눌 때 5개가 아니라 4개로 나눕니다. 이거는 마케팅 어떤 책을 봐도 크게 4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5개 이상으로 나누는 사례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문제는 5개만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4개를 5개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4개를 그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5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세분화입니다. 지리적 세분화는 그 지역에 따라 나누는 거죠. 지역 인구 밀도, 규모, 기후 등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지리적 세분화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이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사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그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 세분화라고 하고요. 나이, 성별, 소득, 종교, 인종, 직업, 학력 등 사람의 신상 정보를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인구 통계적 세분화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심리적 세분화 또는 심리 도식적 세분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혜택, 사용량, 구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행동적 세분화라고 합니다. 지금 나눈 세부 기준별 그 변수, 즉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5개를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입니다. 계약형 VMS 중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유형 4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안광호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가맹본부가 계약에 의해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상호, 상표,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주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초기 가입비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의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랜차이저라고 불리는 채널 멤버가 제품 그리고 유통 프로세스 내에 몇몇 일련의 단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교재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5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위와 같이 4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4개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제조업자 소매상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제조업자가 가맹본부, 소매상이 가맹점, 이런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정유회사와 주유소 사이의 프랜차이즈, 가구 제조사와 가구점 사이의 프랜차이즈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조업자 도매상 프랜차이즈입니다. 제조업자가 가맹본부, 도매상이 가맹점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정유회사와 석유 대리점 사이의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매상, 소매상 프랜차이즈는 도매상이 가맹본부, 소매상이 가맹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약품 도매상과 약국 사이의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온누리 약국 같은 체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회사 소매상 프랜차이즈는 서비스 회사가 가맹본부, 소매상이 가맹점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이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롯데리아, 이데아 커피, 라마다 호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입니다. ATL과 BTL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고에서 ATL과 BTL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매체 4가지를 각각 제시하시오. 사실 ATL, BTL 개념은 상당히 오래되고 진부한 개념이고 처음 이 말을 사용한 미국에서도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꽤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ATL과 BTL은요. 광고 대행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케팅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처럼 광고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L은 Above the Line의 약자로서 전통적 매체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 5개, 그리고 뉴미디어인 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활용한 주로 단방향의 일방적인 매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타겟 마케팅이 아니라 매스 마케팅이라는 거죠. 대량 마케팅.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광고죠. ATL은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주목을 환기하고 높은 도달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매스 마케팅이 더 잘 통하는 것이죠. 반면 BTL이란 Below the Line의 약자로서 이벤트, 전시, 스폰서십, PPL, CRM, DM 같은 활동과 관련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ATL, BTL을 광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BTL은 전통적인 광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BTL은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타겟화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ATL보다 상호작용을 중시하지요. BTL은 특정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활동에 적합합니다. 매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타겟 마케팅에 가깝죠. BTL 활동은 측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관계 구축이 가능하여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데도 유리합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에서 표준화와 현지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4가지만 설명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표준화와 현지화, 스탠다다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2가지죠. 표준화란 각국 시장의 환경 차이에 관계없이 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화는 현지 시장의 기후, 사용 조건, 제품 선호도 등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현지 시장에 적합하게 수정 및 적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응이란 얘기는 영어로 adaptation이란 말인데 적응은 그 시장에 맞게 맞추어 주는 것을 말하죠. 자, 이번엔 표준화와 현지화를 제품과 프로모션 관점에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관점입니다. 제품의 관점에서 볼 때 제품의 표준화를 먼저 알아볼게요. 제품을 표준화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맞춤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화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표준화는 본국의 제품을 그대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각 나라별로 맞춤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품 연구 개발 필요성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동일하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율도 높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비자의 니즈가 비슷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엔 제품 바로 전에 배운 게 제품 표준화인데요. 자, 이번엔 제품 현지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현지화는 법률적, 사회문화적, 기술, 환경적 환경이 본국과 다를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진출국의 구매력에 따라서 제품을 달리 만들고, 만약에 구매력이 높다면 좀 좋게, 비싸게, 구매력이 좀 낮다면 좀 제품 품질을 낮게 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제품, 다른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현지화하면 진출국의 고객 니즈 충족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고객 로열티를 높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방금 전까지 본 건 제품에 대한 건데요. 이번엔 촉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촉진 표준화와 촉진 현지화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촉진 표준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촉진, 즉 똑같은 프로모션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인데, 촉진 표준화는 진출국이 본국과 유사한 문화와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촉진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촉진 현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촉진 표준화의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서 촉진 현지화인데요. 촉진 현지화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현지에 맞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촉진 현지화는 본국과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강할 때, 그리고 광고 매체나 메시지 규제 등 프로모션 활동에 법률적 제약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정 국가나 문화에서 거부감을 갖는 매체나 메시지, 그런 활동은 매체, 메시지 활동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를 쓰는 게 좋겠죠. 촉진을 현지화하면 국가별로 맞춤화된 메시지를 커뮤니케이트하므로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나라에 따라 메시지를 맞춤화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축을 제품으로, 제품 표준화, 제품 현지화, 한 축을 촉진으로 놓고 표준화와 현지화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4개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 표준화, 촉진 현지화, 동시 현지화, 둘 다 현지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 표준화, 둘 다 표준화, 그 다음에 제품은 현지화하고 촉진은 표준화하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직접 제품 확장, 제품 적응, 커뮤니케이션 적응, 이중 적응, 그리고 제품 발명,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제품 발명을 빼면 용어만 다른 것일 뿐 내용적으로는 바로 전에 다룬 요 분류와 거의 동일한 분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마케팅관리 2차 시험 2020년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